해외 순방 중에 터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수사로까지 확대될 움직임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특정 언론사를 표적으로 삼아 공격에 나서면서 논란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젊은 시각을 가진 정준호 변호사와 정치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해외 순방에서 돌아와서 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했다,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사실상 의혹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논란이 더욱더 확산이 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이 최초 보도한 MBC를 좀 얘기를 하면서 정원유착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프레임 씌우기라는 표현을 좀 써보고 싶은데요. MBC를 야권의 제2의 조중동으로 만들기 위한 프레임을 좀 씌우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마침 안 그래도 그래서 이제 MBC가 문제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 특정 노조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다라는 식으로 이제 구체화된 좀 프레임을 씌우고 있고, 사실 지금 이 논란 자체가 이게 결론이 날 수가 없는 논란입니다. 예전에 보면은 이제 프로야구에서 이승엽 선수가 일본에서 홈런 쳤을 때 백인천 감독이 해설을 하면서 요시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그게 네. 일본어를 쓴 거냐, 역시라는 우리말을 쓴 거냐, 이게 지금 10년째 지금 답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기화가 될 걸 대비해서 이참에 특정 언론을 좀 조중동 프레임을 좀 씌우려고 하는 그 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한 협박 정치라고 비판을 하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그 취약한 부분이 외교 라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박진 장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할 거고 통과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 내부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169석의 의원들이 이견이 없이 그 만장일치로 해임 건의안을 발의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친정 체제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된 그런 사인으로 그냥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통령 비속어 논란이 처음에는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 이 청력 대결이었는데 지금 여야의 전면전으로 좀 확산이 됐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이 대응이 전면전으로 좀 이어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슈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메인 뉴스를 서로 상대방에게 빼앗기기 위한 쟁탈전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실 이번 그 외교 순방의 본질은 성과가 없는, 그 외교 성과가 전혀 없는 그런 비판이 좀 나와야 되는 뉴스가 있고, 네. 이재명 측근에 대한 그 구속 여부가 좀 문제가 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서로 어떤 게 더 메인 뉴스가 되느냐에 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이슈가 있으면서 여권이나 야권이나 서로 지금 낮은 지지율을 지금 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 진영이 결집을 하는, 서로에게 손해될 거 없는 지금 이슈 싸움이 되기 때문에 이 이슈가 좀 장기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에게 득이 되는 논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 사실 뭐 여야가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라고 서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사실 이쯤 되니까 민생을 과연 생각을 하고는 있는 것인지라는 의문이 드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의 이제 기억에 보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정권은 가져왔지만은 다수당이 상대방이다 보니까 사사건건 발목 잡기 입법에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는 이런 여소야대 상황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요. 특이하게 윤석열 정부가 여소야대로 출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전혀 지금 언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지금 실질적으로 청와대 이전 이외에 어떤 핵심 공약을 추진을 하는 내용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 시절의 4대 과학 논쟁이라든지 이런 전선 자체가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민주당 쪽에서 어떤 민생 정선을 형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전선 형성 능력 자체가 지금 발휘가 되지 않다 보니까 민생 이슈 자체가 지금 아예 수면으로 떠오르지는 않고 이런 비속어 논란만 좀 가중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뭐 국민의힘은 사실 민생을 챙기기 전에 내일이 좀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좀 기대가 되기도 할 것 같은데 이준석 전 대표와의 2차전이죠. 예, 내일이면 이제 법원에서 가처분 판단 결과가 나올 텐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 28일 날 이제 신문이 이제 정진석 비대위의 이제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한 이제 판단인데요. 아마 그 올 초에 당원 개정과 관련된 부분은 신문기일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 개정을 지금 위법으로 볼 것인지 뭐 적법으로 볼 것인지는 재판부에 좀 판단이 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진석 비대위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내일 신문이 이루어지더라도 한 보름 정도 이상은 좀 지나야 판단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당 윤리위원회도 이제 같은 날 열리잖아요. 뭐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는 뭐 사실 뭐 탈당 권고나 제명만 남은 상황이라서 그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이후에 이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 행보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제가 사실 싸움의 기술이 초반에는 이준석 대표가 더 높아서 이게 좀 장기화 가고 사법부에 의해서 이준석 대표가 좀 살아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시도를 하겠다라는 보도를 듣고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지금 살아나기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이 됐을 때 새로운 그 뭐 직무대행자가 됐던 어떤 사람이 됐던 조기 전당대회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럼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그 비대위원장이나 직무대행자가 대표의 본인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취지의 전당대회를 조기에 하려고 한다. 이걸 좀 막아달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내일 28일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제명이 돼버리면은 그런 임기 단축이라는 얘기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민주적으로 절차에 하자가 없는 윤리위가 구성이 돼서 제명 의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이 파고를 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민주당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체제를 꾸린 지 내일이면 한 달이 딱 되더라고요. 뭐 한 달이면 좀 짧은 시간이긴 한데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끈질기게 시도를 했는데 결국 아직까지 답을 못 얻어내고 있는데요. 네. 의도치 않은 자신과의 싸움을 한 달 동안 해버렸다라고 이제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민생 투트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투트랙 구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좀 부각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사실상 실패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그 측근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뭐 구속 여부가 지금 갈림길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구속이 된다라고 하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가 되는 부분이라서 앞으로의 한 달보다 그 남아있는 임기가 매우 좀 험난한 지금 한 달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다음 달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소야대 상황인지라 민주당에서 어떤 전략을 내세울지도 좀 궁금하고요. 어떻게 나아가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야권이 됐기 때문에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의 좀 칼이 굉장히 좀 날카로울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뭐 김건희 특검이라고 이제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 특히 그 한동훈 장관이 운동권, 이권 카르텔이 더 심각하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소수 의석인 국민의힘의 그 운동권 이권 카르텔을 좀 깨부수는 그런 지적을 하는 그 국민의힘의 지적이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의회의 국감이 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정치계 양상을 좀 살펴보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를 사법적으로 좀 풀려고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민주당은 법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를 정치적으로 좀 풀려고 한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양 진영이 서로 반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법원 인사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원의 정기 인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 입장에서 본인들에게 좀 달갑지 않은 법원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는 측면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무리하게 그 주호영 그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 사법부에 떠넘기면서 오히려 좀 자초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전선 형성 능력이 좀 발휘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 민생입법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끌어내면서 좀 윤석열과 1대1 구도를 만들어내는 좀 작전을 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한 상태에서 정치적인 이슈로만 계속 접근을 하고 있는 이런 게 좀 문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끝으로 이것도 여쭙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의회가 이제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에 도덕성 검증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겠다라는 것을 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사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국민들이 정보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책 능력도 정책 능력이지만 사실 도덕성
대한 의문이 훨씬 더 관심이 더 높은 부분인데 네. 인사청문회 도입에 좀 취지를 다소 좀 몰각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거면 차라리 시의회에서 사전에 도덕성 검증 항목을 좀 매뉴얼화 시켜가지고 질문을 좀 던진 다음에 거기에 좀 위반 여지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도덕성 검증을 하는 좀 2단계 좀 패턴화를 통해 가지고 차라리 접근을 하는 게 시민들에게도 더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젊은 시각을 가진 정준호 변호사와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